이제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오늘도 네, 뭐 계속 이제 스트레이트가 시작이에요.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죠, 정말. 시작이에요. 예. 국민의힘 총선관리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단수공천 후보자 발표했는데 잠깐 오늘 발표된 경기와 인천, 전북 지역 단수공천 대상자 25명 한번 살펴보면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전 장관, 경기 수원병의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경기 수원정의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후보자로 선정이 됐고요. 현역인 안철수, 윤상현, 배준현 의원은 현 지역구에서 다시,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인 전희경 전 부대변인이 경기 의정부 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어떤 인물, 지역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단수 될 만한 곳에 이렇게 다 공천을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발표 안 한 지역에 저는 계속 주목을 해요. 어제도 발표 안 한 지역, 오늘도 발표 안 한 지역. 이게 느낌상 대통령실 용산 출신들은 좀 뒤로 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안 준다가 아니라 지금 좀 나중에 공천 주더라도 발표를 하자. 지금은 용산 공천, 대통령실 공천,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 끼친다라는 그러한 신호나 뉘앙스나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좀 조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상징적으로 근무했던 분이 오늘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김은혜예요. 김은혜. 네. 네. 왜 전 그랬을까? 후보수석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주요 행정관들이 또 단수 공천 다 못 받았어요. 맞아요. 뭐 어제 명단에 이승환, 아예 여명, 없었어요. 김성용, 권오현 이런 분이 못 받은 거 보면 좀 이렇게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참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기준으로 이제 장차관 중에서는 권영세 한 명이 있었고 출마자 중에서 네. 그리고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대통령실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윤심 공천 논란, 윤심 논란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조금 경선에 붙이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게 보는 게 맞고 이게 그러니까 당이 좀 안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이제 안심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은 한 50명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그 당 국민의힘 사람들이 불안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안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번 공천은 어쨌든 주도권은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확실하게 한동훈이 지금 칼을 잡고 있구나 쥐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4월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런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해외 나가라. 해외 나가라. 추천, 강추. 강추. 3년이나 남았습니다. 비행기표 끊어드리겠습니다. 예, 해외 나가라 해서 또 그때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어제 석동현 전 검사장의 컷오프 놓고 설왕설래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게 시스템 공천이다 뭐 이런 입장이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 그리고 총장 그만두고 캠프를 구성하기 전까지 또 캠프 구성하고 나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거의 모든 거를 다 그냥 팔 다리 다 걷어붙이고 나섰던 분이에요. 대통령 40년 직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을 되게 상징적인 분인데 공천을 컷오프 시켰다라는 것은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의 권한, 주도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다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일설에는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뭐 나랑 40년 친구야. 친구는 나 잘 몰라. 뭐 그래가지고 40년 직이다, 지인이다, 친구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용산에서 좀 거북스러워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가진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컷오프가 아니었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영남 지역 공천 때도 나타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남 지역 공천도 네, 이제 시작이죠. 영남 이제, 지역. 이제 금요일 날 뭐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이나 다음 주에는 일단 단수 우선 공천자가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 또 비서관들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거는 여기서 뭐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못 받은 분들과는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큰 틀에서 이제 동의를 하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이게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좀 낯뜨겁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를테면 조혜진, 뭐 서병수 거기로 이렇게 옆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건 그럼 시스템 공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잡음을 제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잘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시스템 공천 가지고 뭐 운운하는 거는 좀 웃긴 거고 원래 보수 정당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석동현의 40년지기로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낭만 정호영 후보자. 네. 그분이 내가 윤석열 40년지기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40년지기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자기 팔고 다니는 거 좀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40년지기가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근데 그게 40년이 우리가 그 깊이로 생각하잖아요. 40년 동안의 깊이. 근데 사실은 40년 동안 띄엄띄엄 알고 지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은 아니고. 연속은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경쟁률 이게 경쟁 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저거 여러 가지 정부적 판단을 포함해서 했을 텐데 석동현이 별로 좋게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금 박정현인가요? 박정훈 전 박정훈, 네, 박정훈 TV조선 앵커. 네. 이분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젠틀한 그런 이미지, 뭐 이게 좀 요즘 젊은 세대에 맞는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상징적인 거라는 거는 저 동의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쳐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칼을 쥐고 있다. 외국 가시라. 그러니까 최소한 경선이라도 시켜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박정훈 앵커 같은 경우도 여기 출마할래요라고 한 게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뭐 경쟁력 조사를 해보면 얼마나 또 경쟁력이 있겠어요. 배현진 실세설이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배현진이 박정훈하고 김성윤하고 송파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사진 찍고 맞아요. 그랬는데 본인 단수 공천 받았지. 그러네요. 노유 단수 공천 받았지. 김성윤. 김성윤은 이제 김근식 교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쉽지 않은데 경선. 거기도 김근식 교수 솔직히 단수 공천 줄만하거든요. 줄만하죠. 김근식 교수의 인지도나 뭐 당 기여도나 근데 어쨌든 경선은 가잖아. 저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단수 공천 줄만한데 단수 공천 주지 않고 경선 지역으로 빼놨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봐야 되겠죠. 김근식 교수 그냥 우리가 원만하게 공천 주지 않을래 그러한 신호로 좀 읽혀지는데 어쨌든 어제 오늘 최근에 공천 상황을 좀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매끄럽게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영남권 중진 의원들 조금 험지로 이동시키는 거, 자리 배치하는 거 전략적인 공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수 공천할 지역들 미리미리 빨리빨리 발표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지금 공천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게 더 중요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왜 했냐 막 하면서 반발이 보통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면.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석동현 전 처장 같은 경우도 뭐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발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초기에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이 잘 잡아가고 있다. 높은 평가를 압수수색을 줍니다.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 혹시? 진짜 압수수색 당해요. 그러면 자꾸 김준일 대표님. 근데 이제 송파갑의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이 아니라 짜고시는 고수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제 느낌은 그겁니다. 일단은 김웅 의원이 사실은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뭐 봤는데 불출마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손중성 검사의 유죄가 나오고 대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게 그래서 본인이 정말 여기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었을까 불출마가. 그냥 추정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 추론이에요. 뇌피셜. 네. 네, 뇌피셜.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었을까. 상황상도 그렇고 본인의 뭐 여러 가지 뭐 판단상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왔을 때 그게 상당히 조금 뭐 내정이 됐다라든지 이렇게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박정훈 같은 경우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굳은 자처럼 됐잖아요. 그런 거를 본다라면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한 게 저는 안영환 전 방통위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영환 방통위원이 이 지역에 지난번 2020년도에도 출마하려고 했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에도 출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활동 많이 했고 인지도도 있는데
뭐 석동현 전 사무처장 같은 경우야 뭐 그분도 갑자기 그쪽에 공천 신청을 했으니까 원래 부산 뭐 해운대 네, 가백 그렇죠. 네.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좋아요. 지역 경쟁력 없을 수가 있는데 안영환 전 방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활동도 좀 오래 했고 또한 인지도도 있고 그런데 경선을 안 시켜줬어? 이거는 그냥 박정은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아.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매끄럽게 공천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했는데 사실 네. 조혜진 의원이 당에서 요청한 그 김해을 출마에 응해서 어제 네, 기자회견 김해시청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 당원들이랑 그렇죠. 예비 후보들이 막 반발하면서 이게 못했어요 기자회견을. 이 어떻게 해요? 이거- 지역 민심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했던 예비 후보들이나 그 예비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화나는 거죠. 지난 대선에서도 열심히 하고 지방선거 때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이겨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당협위원장이나 예비 후보가 딱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리를 뺏어 버렸으니까 반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이제 옮겨간 후보들이 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아 옮겨간 사람이 직접 하기는 좀 힘들고.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예를 들면 좀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냥 맡겨놓기만 하면은 여기도 지역 갈등이 상당히 심해질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반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개항을의 윤영선 후보도 반발했고, 뭐 지금은 이제 김경률이 이제 출마를 포기했지만은 김성동 뭐 당협위원장도 마포울에서 반발했잖아요. 그동안 조직 다져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스템 공천이 아니거든.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PK에서 가져갔던 게 부산에서 3개 그리고 경남에서 3개예요. 네. 근데 이게 양산과 김해에서 3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낙동강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서쪽에서 이제 뭐 된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 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재수 그쪽은. 의원한테 서병수 의원 붙이고 지금 박재호 의원한테 저기 조혜진 이렇게 박재호 맞나? 헷갈리는 아니 거. 박지호 거기는 아니고요. 누구지? 거기가 저 전재수원 지역의 서병수, 어.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 지역의 저 누구야? 저기 전남 경산. 김태호. 맞아요. 김태호. 경남도지사.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막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해야 될 거를 지금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민주당이 해야 될 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민주당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기가 사실은 민주당이 열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물들을 여기 누군가를 저격을 해가지고 이런 당무 이렇게 공천을 관리하는 조정하는 이런 게 민주당한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PK 지역에 PK 지역 지금 이번에 10석까지 뭐 부산에서 가져가 보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때 이재명 대표 뭐 부산대 전에서 서울대 전원하면서 약간 민심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큰일 났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동감 네. 큰일 났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민주당도 오늘 오전에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서울 광질을의 고민정 최고위원 네. 중구 성동갑에서 이제 서초올로 지역구 옮겼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어요. 그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 김해갑의 민홍철 의원, 김해을의 김정우 의원, 양산을의 이제 김두관 의원 등이 이제 단수 공천 대상자가 됐는데 이 명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될 만한 분이 됐다라는 여기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눈여겨본 거는 고민정 최고위원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친문 세력을 좀 배제시키려는 당의 분위기에 대해서 그럼 나도 공천 못 받냐, 나도 출마하면 안 되냐 이런 식의 항변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상징적인 사람은 그냥 처음에 그냥 공천을 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 아니야. 우리 친문 뭐 비명 이거 다 잘라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뭐 경선 지역도 있고 단수 공천 지역이 있는데 일단은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될 만한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보면 각 당에서 네. 그냥 면접을 보고 처음 심사를 했을 때 별로 크게 반발이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을 곳을 이번 주에는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자. 시작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시작은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은 영남, 민주당은 호남. 호남. 수도권의 강세 지역. 여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갈등과 분란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한 거는 특별하게 평가할 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저도 비슷한 거고요.
일단은 확전 자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전 자제다. 예, 친문하고 친명 간의 이거 대결 구도가 지금 이제 임종석을 둘러싸고 지금 확 퍼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실은 대표를 넘어서 이제 다음 대선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뭐 누가 봐도 명확하고 지난 대선에 나왔고. 근데 이제 가장 팬덤으로서 위협적인 거는 조국 전 장관이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2심까지 이제 징역 2년을 받았으니까 사실 정치적으로는 조금 지금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친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할 건 아니잖아요. 구심점이 없어요. 근데 가장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이 임종석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자, 보십시오. 친노의 구심점이 된 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고 친노의 구심점이 됐어요.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임종석, 그리고 상대적으로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젊고 약간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견제를 하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이제 막 이상한 거죠. 전 정권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탄생에 기여한 사람은 제가 한번 쫙 열거해 볼까요? 그럼 일단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렇고요. 뭐 조국 전 장관도 뭐 했겠죠. 당연히 탄생 기여를 했겠죠.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 이건 어떻게 뺄 수가 있습니까? 추경 갈등 왜 전략 공천을 주려고 하죠? 보수의 그러면은? 어머니. 보수의 어머니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추미애 장관. 가장 결정적으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이렇게 토론을 한 후보한테 0.73%포인트 차로 진 이재명 후보야말로 지금 정권을 내준 데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역대 보수 후보 중에서 최악체였습니다. 윤석열은. 1년밖에 안 됐어요. 검찰총장하고. 정치적 내공도 얕고 논란도 많고 그런데 이재명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제가 임종석 뭐 좋아하고 뭐 그런 유해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민주당이 위기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영남 지역에 예를 들면 자기 약체 지역에 누구 어떤 거물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붐을 일으킬까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잠재 전략 뭐 후보군인 임종석을 쳐낸다 이런 거에 지금 몰두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제가 지금 세계적인 지표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민주당은 제가 페북에 좀 쓸 건데 글을 지금 큰 위기입니다.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왜 위기인지는 지표상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기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권 심판론이 세다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화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본인들이 쇄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바꿔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전략도 없고 지금 큰일이에요. 제가 전략은 보니까. 있어요. 무슨 전략? 친명은 다 공천한다. 비명의 흔적이라도 조금 묻은 사람은 공천을 안 하겠다. 거기까지는 라는 그거는 의지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의지로 읽혀져요. 아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새술은 새부대에 그게 미래로 그거예요. 가야 한다. 인적 쇄신 시사를 빌드업 했는데 이제 슬슬 빌드업하는 거죠. 그것의 빌드업은 사실은 친명을 꼽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져. 그런 흔적과 흐름들이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컷오프 시킨 지역에서는 약간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 김민철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 전해철 의원하고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냥 이렇게 공천 심사 대상에서 컷오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번에 확실하게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우리가 지역이 좀 분열돼 가지고 의석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당을 장악하겠어. 라는 강한 의지가 이번 공천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당이 됐든 뭐가 됐든 이재명 중 많은 사람들이 친 이재명계가 들어가는 거는 불가피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당의 주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그거 마케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옛날에는 또 친명계가 아니었다 갑자기 친명계가 된 분들도 있고 뭐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셀 수는 없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불필요한 갈등들 그리고 큰 전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왜 불러일으키냐면 그냥 비명들을 치고 친명을 넣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장관들도 출마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 험지로 가라.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경쟁자들을 좀 없애버리는 효과.
그리고 2027년 대선을 위해서 당은 의원들은 내가 정말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서 어젯밤 심야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한 그러한 공천 공관위를 왜 둬요 그냥 그러면은 그런 이상한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공천을 하고 컷오프 대상자를 거르겠다라는 것은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비명의 흔적을 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쳐낼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민주당 공천이 대장동식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건가요? 하여튼 워딩은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공격하는 워딩은 참 잘 고르는 것 같다. 아파할 만한 것 같다. 또 저 공천과 대장동을 어떻게 연결시켜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연상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빌미를 주는 것조차도 전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가 맞다면 어제 심야 회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저것을 통해서 아마 낙천자들은 반발을 할 강한 명분을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되면은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뭐 우리가 공천 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를 비롯한 몇몇 측근들과 당의 당직자 실세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에 대한 신뢰도 없어져 버리고 공천이 자칫 잘못하면 난장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인 네. 게 예를 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지금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도하고 있죠. 주도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리고 당 기여도 뭐 정성평가, 기여도를 뭘로 평가한 거예요? 방송 횟수에서 뭐 어디 그 의미소 분석해서 뭐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정성평가란 말이에요, 그런 네.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국민의힘은 잡음이 덜 나는 방향으로 어쨌든 가고 있고 민주당은 굉장히 갈등이 크게 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분들이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눌러 앉은 게 압수수색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공기업에 이제 갈 수가 있어서 그런 건 다른 자리를 여당은 원래 이제 주택이 많으니까. 여당은 훨씬 더 이게 예, 폭이 넓죠. 사실 폭이 그런 넓으니까. 부분에서 한 줄게 있죠. 몇만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유불리익을 판단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한동훈이 주도하고 이재명이 주도하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 심야회동이 좀 부적절했다고 하지만은 뭐 한동훈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뭔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건 추론이야. 추론이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잡음이 어떤 식으로는 여기는 민주당은 제가 보기엔 좀 심각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잘못하면은 크게 갈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누구는 출마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름 대상자까지 다 나오고 이유까지 얘기를 하고 6시간 동안 했다면 지금까지 공천의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거거든요. 좋아요. 당대표니까 보고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무총장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 최고위원들의 합의를 모아서 우리가 이번 공천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분들은 좀 공천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제시를 해야지 저걸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제시하고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은 이거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조국 신당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 맡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조국 장관한테 여러모로 뭐 하늘의 때도 아니고 사람의 때도 아니고 뭐 땅의 때도 아니고 뭐 다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번에는 제3지대가 크게 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국정 신당이 가져가야 될 표는 더 센 민주당, 제가 이제 많이 표현한 더 센 검찰 개혁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의 열린민주당 모델이었고 5%대 이제 중반까지 이제 받으면서 세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이번엔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진보연합 여기가 약간 그런 포지션이에요. 지금 구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에서 떨어지거나 참여계의 사회민주당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용해인만큼 요즘 정보 잘 까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렇게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에서 대체제가 되기가 힘들고 이가 대체제가 이미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약간 2심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게 느낌이 뭐냐면은 송영길 대표가 지금 정치검찰 해체당 만든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벌써 공격하잖아요. 방탄용으로 지금 조국을 지금 살리려고 지금 출마하는 거냐. 그리고 민주당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에 넣어주면은 니들이 이런 거 조국 같은 사람 범죄자를 만들려고 의원으로 만들려고 니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위성정당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갇히기 쉽거든요. 민주당이 손잡기도 어렵고 바깥에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봉쇄조항 3%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받은 표가 0.74%예요. 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3%는 민생당도 3%가 안 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3% 넘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지금은 본인의 정치적 환경이나 이 어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괜히 이게 지금 이미 출마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다른 당으로 이미 다 이제 갈라져 있는데 어떤 훌륭한 분을 지금 인재 영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이게 모두가 또 만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법 확정까지 받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뭐 이제 본인의 이제 진로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 당에도 부담, 민주당에도 부담이 되고 지지자들도 분열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민주당이 괴로울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이 괴롭다. 네, 민주당에서는 거리두기 하려고 그러고 공식적으로는 자중해라 이런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조국이라는 사람과 조국이 만드는 신당과는 이번 총선 때 연대나 연합이나 어떠한 인연을 갖고 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오늘도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이 말씀하시면은 민주당과 연대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러브레터를 날리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과 엮이는 순간 민주당은 총선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의석을 갖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거리두기 잘 하시고 조국 전 장관은 법률적으로야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2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부인도 대법원 판결을 받았잖아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4월 10일 날 조국 전 장관은 투표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법의 심판 잘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